1845년 1월 뉴욕 이브닝 미러의 인쇄기가 돌아갑니다. 레이번, 평생 불운과 상실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 몇 주 만에 그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그의 시를 다시 인쇄했고, 문학 잡지들은 새삼 섬세하고 영리하고 상상력 풍부한 작품이라 극찬합니다. 비평가들마저 칼라일도 이 정도는 못 쓴다고 외칩니다. 같은 해 11월 출판사 와일리 앤 퍼남은 레이븐과 다른 시들을 출판합니다. 동시에 그의 산문 모음 테일즈도 출판되었고 시와 산문이 같은 해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가정주부들이 그의 시를 외웠고 강연 요청은 전국에서 쏟아집니다. 40년간 세상과 박자를 맞추지 못했던 남자. 결국 세상은 그를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매우 짧았습니다. 불과 4년 뒤인 1849년 선거일 오후, 한 남자가 볼티모어의 한 술집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남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누가 이름을 묻자 그는 낯선 이름을 반복해 중얼거렸습니다. 레이놀즈, 레이놀즈. 병원에 옮겨진 그는 며칠 뒤 4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의료진밖에 없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죽음. 영광의 순간은 짧았고 고독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평생 반복된 상실과 불안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던 포. 그의 연속된 불안 속에서 어떻게 몽상과 우울, 광기가 자라났는지 따라가 보시죠. (1809년) 보스턴. 에드가 앨런 포는 배우였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가 울렸지만 무대 밖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붉은 커튼이 내려오고 관객이 떠난 뒤의 극장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포가 2살이 되기 전 아버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포는 무대 뒤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명이 꺼진 객석, 분장 냄새가 남은 공기, 그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 그는 고아가 됩니다. 부유한 상인 존 앨런의 집으로 보내졌지만 정식으로 입양된 적은 없습니다. 앨런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붙었지만 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는 듯 했지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자리. 환대와 거리감 사이 포의 자리는 늘 애매했습니다. 그에게 세계는 단단한 질서가 아니라 조명이 꺼지면 사라지는 무대에 가까웠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상실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서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무너지는 집, 되살아나는 기억. 그는 평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번도 완전히 안전했던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포는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했고, 시를 썼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남달랐습니다. 문제는 그 특별함이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고 학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존 앨런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인이었습니다. 시와 문학은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쓸모 있는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학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폰은 선택합니다. 도박. 처음엔 궁여지책이었을 겁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한 방법.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 그러나 결과는 빚이었습니다. 존 앨런은 격분했고 관계는 급격히 틀어집니다. 폰은 다시 집을 떠납니다.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양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의 자리는 불안정했습니다. 버림받음과 인정 욕구, 자존심과 현실의 충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광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틈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양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재산도, 후원도, 안전망도 그걸로 사라졌죠. 그는 사관학교를 떠난 뒤 본격적으로 근로 생계를 꾸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건 낭만이 아니라 모험이었습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작가로 먹고 산다는 건 거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저작권은 허술했고 잡지들은 외국 작품을 공짜로 베꼈습니다. 미국 신인 작가의 글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볼티모어의 작은 집, 숙모 마리아 클램과 어린 버지니아. 난방은 충분치 않았고 식탁은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폰은 밤마다 원고를 고쳤었습니다. 한 단어를 바꾸고 한 문장을 줄이고 운율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원고를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며칠 뒤 봉투는 다시 돌아옵니다. 짧은 문장 하나. 게재 불가. 그는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새로 썼습니다. 단편 리지아를 썼습니다. 지금은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 그러나 당시 $10를 벌었습니다. 명성은 없고 수입은 불안정하고 자존심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썼습니다. 어셔가의 몰락. 지금은 미국 문학사의 정점으로 평가받지만 당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일주일 살기에도 부족한 원고료였습니다. 결국 리치먼드의 한 잡지사 편집 보조로 들어갑니다. 원고를 읽고 교정하고 때로는 혹독한 비평을 씁니다. 그의 평론은 날카로웠습니다. 문장을 허투루 두지 않았고 수준 낮은 글은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덕분에 잡지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늘어났고 이름도 점점 알려집니다. 잠시, 아주 잠시 안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폰은 또다시 부딪힙니다. 자존심은 강했고 타협은 서툴렀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충돌했고 술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장을 잃습니다. 다른 잡지사로 옮기고 또다시 편집을 맡고 또다시 글을 씁니다. 안정은 늘 눈앞에 있었지만 완전히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낼수록 문장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구성은 더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불안은 그의 적이 아니라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은 언젠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바깥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쪽에서도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1836년) 그는 버지니아와 결혼합니다. 아직 어린 사촌이었지만 그에게 버지니아는 가족이자 지켜야 할 세계였습니다. 그는 다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잡지는 그의 손에서 점점 세련되어졌고 구독자는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원고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비평을 쓰며 그는 비로소 문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작은 집, 적당한 수입,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식탁.
아마 그때만큼은 조금은 안정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균열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피아노를 치던 버지니아가 피를 토합니다. 폐결핵. 어머니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약을 구하고 따뜻한 방을 마련하고 일을 더 맡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병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치료비는 부족했고 집세는 밀렸고 잡지사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셔가의 몰락이 세상에 나옵니다. 균열이 가는 집, 병약한 여인, 서서히 무너지는 공간.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장면은 그의 세계가 흔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기침소리는 어셔 집을 가르는 금이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기이하고 정교한 구조로 재탄생합니다. 공포를 구조로, 상실을 형식으로, 불안을 계산된 운율로. 현실은 그를 세차게 압박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이성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1845년 1월) 버지니아의 병이 회복 불능으로 깊어가던 시기, 뉴욕 이브닝 미러에 한 편의 시가 실립니다. 레이븐, 잃어버린 연인을 부르는 남자. 대답 대신 돌아오는 한 단어, nevermore. 다시는 없으리라. 이 시는 폭발합니다. 신문이 재인쇄에 들어가고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가정주부들은 그의 시를 외우고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성공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애도의 구조였습니다. 사랑을 잃은 남자가 이성을 붙들고 광기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내면의 독백. 까마귀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기억입니다. Nevermore. 그는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복과 리듬, 계산된 운율로 고정시켰습니다. 상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버지니아가 죽은 뒤 그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강연에서는 빛났지만 사생활은 무너졌고 명성은 있었지만 돈은 부족했고 존경은 있었지만 안정은 없었습니다. 한창 정점에 서 있던 그는 균형을 잃고 맙니다. (1848년) 버지니아를 잃은 뒤 그는 거의 떠돌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명성을 유지했지만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의 이름 하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미라 로이스터. 지금은 미망인이 된 엘미라 쉘턴. 젊은 시절 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길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연애는 가로막혔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엘미라는 남편을 잃었지만 부유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포는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안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승낙을 받아 결혼을 준비했고 주변에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는 정착할 것이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반복되던 상실이 멈출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회. 그런데 1849년 9월 말 그는 리치먼드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합니다. 열흘 후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엉뚱하게도 며칠 뒤 볼티모어에서 발견됩니다. 남의 옷을 입었고 의식은 흐릿했으며 이상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레이노즈.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엘미라는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그는 4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곁에는 가족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의료진 몇 명만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뇌 질환설, 간질설, 선거 범죄에 휘말렸다는 주장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대하던 엘미라와의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결국 혼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삶을 정리하면 상실과 반복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 양부모와의 단절, 경제적 파산, 잡지사와의 충돌, 버지니아의 병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기회의 붕괴. 그는 평생 무너지는 장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됐습니다. 포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문학으로 번 돈이 대략 6,200달러였습니다. 단편 한 편에 10달러, 시 한 편에 많아야 9에서 15달러. 일주일을 버티기도 어려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의 수입은 호손이나 멜빌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손은 세관에서 일했고 멜빌은 선원과 세관 공무원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포는 거의 전적으로 글로 먹고 살려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잡지 편집자가 됩니다. 편집장 시절 잡지 판매량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는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타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과 충돌했고 원고를 가차없이 비판했고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안정은 늘 짧았습니다. 가난은 단지 배고픔이 아닙니다. 가난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집중을 깨뜨립니다. 존엄을 깎아냅니다. 버지니아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충분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그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써야 했고, 더 빨리 써야 했고, 더 싸게 팔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능은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썼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못 사는 것처럼 가난하다.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희망은 은행에 입금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포의 붕괴는 단지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재능을 시장과 맞바꿔야 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포는 공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유령 이야기라기보다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무너지는 집, 되살아나는 기억,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 닫히지 않는 문. 그는 외부의 괴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인간을 그렸습니다. 불안을 통제하려 할수록 문장은 더 정교해졌고 이성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와 박자를 맞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일치를 언어로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글은 살아있습니다. 삶은 늘 불안정했고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가 남긴 형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평생 그가 버틴 방식이었습니다. 한계 앞에 선 또 다른 인간. 다음 편에서는 카프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